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 제2차 기자회견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그야말로 착잡했습니다. 아직도 역사 전쟁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식민의 그늘이 짙고도 깊구나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일본의 조선 지배 전략이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에 착잡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민진의 장편소설 파친코 2권 이어갈 텐데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몇몇 위정자들, 몇몇 고위 관료들, 몇몇 지식인들이 망쳐놓은 역사, 그 역사의 길목길목에서 신음해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정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그 점 때문에 저는 대단히 심란하고 착잡합니다. 관련된 얘기는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진 장편소설 파친코 2권 이어가겠습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 이민진이 그린 제1조선인의 조상, 제1디아스포라의 조상, 그 역사의 미화가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역사를 공부한 작가의 시선으로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2권입니다. 어제하고 화면이 똑같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릅니다. 마지막 사진이 2권입니다. 어제 했었죠.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시간은 길게 잡으면 900년, 짧게 잡으면 1910년부터 1900년 또는 1910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부산의 영도,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그리고 뉴욕이 잠깐 등장하죠. 인물들은 이 김양진과 김은, 그리고 그 딸 선자, 그리고 선자와 관계를 했던 고환수라는 제주 출신의 야쿠자, 그리고 파친코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 사이에 태어난 백노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백노아는 자신의 이 아버지가 고환수라는 게 밝혀지고 야쿠자의 이 조선인의 더러운 피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걸 알고서는 총으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김선자와 백이삭 목사였죠. 사이에서 태어난 백모자수가 있었습니다. 이 백모자수는 이권에서는 에스코라는 홋카이도 출신의 여성과 각별한 사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백야곱에게는 경이가 있었죠. 백노아와 백모자수의 큰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백모자수는 유미라는 재봉집 직원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전체 흐름 보면은 이 4대에 걸쳐 있죠. 김양진, 김선자, 이 외가 쪽이고요. 그리고 외손주 쪽으로 백모자수, 백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양진은 증조 할머니가 된 셈입니다. 이 4대에 걸친 90년 가까운 세월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제1조선인의 시선으로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하루키, 이 백모자수의 각별한 친구입니다.
일본인이죠. 고로라는 사람도 일본인인데 파친코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하나 에스코의 딸인데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일본인 여성입니다. 일본의 그 내부 식민지인 홋카이도를 에스코와 하나 모녀를 통해서 그리고 싶어 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비라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 다니던 솔로몬이 만난 여성인데요. 이 피비라는 인물의 작가 이민진이 이민진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고요. 전쟁에 대해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신랄한 비판을 가하죠. 그리고 제일조선인과 제일중국인을 차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백솔로몬이 은행에서, 트래비스 은행에서 쫓겨나고 아버지의 파친코를 이어받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가즈라는 백솔로몬의 트래비스 은행 선배인데 가즈라는 캐릭터도 흥미진진합니다. 일본인인데 조선인의 이 위치를 이해하는 듯하면서도 역시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인물이죠. 옆에 잠깐 그 지도를 보시면은 오사카, 이카이노 기억나시죠? 오사카에서 시작해서 요코하마로, 그 도쿄로, 그리고 백솔로몬의 경우는 뉴욕으로 이어지는 그 동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대략 90만 가까운 제일조선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차별의 시선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일본 우익들에 의해서 조선인은 더러운 놈들,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늘 냄새 나는 놈들, 돼지 새끼 같은 놈들, 도둑놈들, 범죄자들,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정직하고 선하고 의리가 있는데 비해서 조선인들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더러운 피, 저주받은 피를 이어받은 자리라는 것이죠. 이 식민사관의 아주 악의적인 이 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실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곤 하죠. 그런 범죄 행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왔습니다. 관동 대진제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관동 일대를 어지럽힌 조선 선인, 센징이라는 뜻이죠. 조선인 폭동의 정체는 이것이다. 해가지고 방화, 살인, 폭행, 약탈로 이어집니다. 다리 파괴까지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인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니 뭐니, 내선일체니 뭐니, 이따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것이죠. 그런 그 이미지들이 고스란히 제일조선인들에게 가해지고 있고요. 그 이미지의 근간 폭력들이죠. 이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은 지금도 그 차별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노아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야쿠자는 일본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들은 폭력배의 범죄자라고요. 가게 주인들을 협박하죠. 마약을 팔고 매춘부들을 관리해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요. 최악의 조선인들이 바로 그런 폭력배들이에요. 내가 야쿠자의 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더러운 오명은 절대 씻어낼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이 어떻게 깨끗한 것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날 엄마가 더럽게 만들었어요. 노아 자신이 고한수, 즉 파친코를 운영하고 야쿠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고한수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자마자 다니던 와세다 대학을 그만 때려치고 숨어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결하고 맙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조선인으로 살았던 삶이 아직도 노아의 가슴 속에 새카맣고 묵직한 바위처럼 박혀 있었다. 자신의 정체가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 공포에 시달리면서 노아는 7, 8년을 가족과 만나지도 않고 살아가죠. 이게 바로 폭력이 발현되는 양상입니다. 네, 이 노아라는 인물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이 되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좌절하고 말이죠. 실패하고 맙니다. 이게 차별이 도달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 잘 보십시오. 100만인 서명운동인데 외국인 등록증에 지문을 날이라 그러죠. 이 소설을 보면은 백솔로몬이 14살이 되면서 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장을 찍는 장면, 이 지문을 찍는 장면도 나오죠. 그게 바로 치욕이었고요. 이 소설에서는 이 외국인 등록증을 목걸이처럼 늘 휴대하고 다녀야 했는데 그걸 개목걸이라고 했답니다. 차별의 징표들이죠. 이 지문. 정말 사악한 제도죠. 지문날인에 입각한 지문날인을 동반하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이 제일 디아스포라, 제일 조선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제국주의 일본의 범죄 실상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전쟁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자들이 그 자신의 과거를 왜곡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2015년인가요? 위안부 합의에 도장 찍었던 자들, 그 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 가라앉히고 계속 가겠습니다. 제일조선인은 역사의 미아였습니다.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뒷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 국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얻은 사람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김창호처럼 평양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니가타를 거쳐서. 그리고 어느 쪽의 국적도 가지 않은 이른바 조선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예요. 조선. 우리는 남한도 북한도 일본도 아닌 식민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이라는 것이죠. 이른바 무국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소설에서 한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에 사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여행을 할 수 없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재입국 가능한 일본인 여권을 구하려면 일본 국민이 되어야 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모자수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일본 국민이 되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게 아니면 민단을 통해서 남한 여권을 구해 여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연관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가난에 시달리는 그 나라는 독재자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북한과 연관된 조선인들은 어디에도 갈 수 없었다. 물론 몇몇 사람은 북한으로 여행을 갈 수 있었지만 말이다. 북한으로 돌아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일본에는 남한보다 북한과 연관된 국적을 소지한 조선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 70년대 말 무렵의 상황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 쪽에서 제일조선인을 많이 도와줬었죠. 조선인 학교가 대부분 조청룡과 관련돼 있었죠. 북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학비를 대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설 2권의 220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우리 모자수가 친구 하루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아. 이 나라는 일본입니다. 나 같은 조선인들은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고국으로 돌아간 조선인들도 달라진 게 없어.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일본인 새끼라고 불러. 그러니까 제일동포를 말이죠.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공포에 떨고 있어. 정말 어쩌란 말입니까? 제일조선인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제일조선인은
그야말로 역사의 미아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의 미아로 만든 자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그들과 만났던 일본 제국의 전쟁 범죄자들과 그 후예들은 지금도 아주 강구하게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상징적인 현장이 저는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자들이 200명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신났죠. 그걸 또 떠받치는 천영훈이 뭐니 하는 자들 보십시오. 다시 감정을 자제하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파친코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파친코일까? 왜 빠찡코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제일조선인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파친코 사업에 제일조선인들이 많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자수는 인생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대하는 파친코 게임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 제일조선인들의 운명을 파친코로 대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인들의 삶, 길 잃은 미아들의 삶, 우연의 길일 수밖에 없죠. 잘 당기면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멸할 수도 있죠. 차별받는 자신들이 빠져나갈 하나의 구멍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이 파친코라는 도박 사업에 걸었던 게 아닐까. 물론 이 소설에서는 이 파친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젠틀하게 그려집니다만은 그 어두운 이면이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희망의 여지가 남아있는 게임에 손님들이 빠지는 이유를 모자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즈라는 이 트래비스 투자은행 직원, 우리 솔로몬의 선배 직원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을 해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위로하는 척 말합니다. 조선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너희 아버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파친코를 선택한 게 분명해. 일본의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조선인들을 교사와 경찰, 간호사로 고용하지 않아. 이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도 이 조선인 차별이 극성을 부리는, 특히 외국인 차별 중에서도 조선인 차별이 극성을 부리는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 혐한이 지배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이어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절이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이 양진이라는 그 여성과 선자라는 여성을 중심축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선자라는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고한수의 아들 노아와 백노아와 그리고 이 백이삭의 아들 백모자수, 그죠? 그리고 이 백모자수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죠. 모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가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여자끼리 고생길이지 이게 참 아프게 와닿았나 봐요. 실제로 이민진 작가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봤겠죠. 선자가 일어나 텔레비전을 껐다. 선자는 찬물을 끓이려고 부엌으로 가고 싶었다. 고생길이지. 양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여자의 운명은 고생길을 걷는 거지. 네, 고생길이죠. 경희가 고생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자는 평생 동안 다른 여자들한테서 여자는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자는 어린 소녀로, 아내로, 엄마로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소리였다. 고생이라. 선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신물이 났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단 말인가. 여기 양진, 선자, 경희. 이야기가 생성되는 뭐랄까요? 샘터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이 세 사람의 모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경희는 자신의 남편인 야곱, 백야곱을 정말 사랑했고요. 같은 평양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그리고
백야곱이 나가사키 원폭 피해로 고통받을 때 그 긴 세월 동안 병수발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이 양진과 선자, 모녀를 살피기도 했고요. 이 여성들의 공감 능력, 이 연대 감각,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건 그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좀 보기가 드물죠. 이 박완서 선생 작품을 떠올리게도 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책에 보면은 1권 맨 앞에 박완서 선생의 작품의 한 구절이 에피그램처럼 실려 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도 조선 땅이고 조선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다. 어디서 인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완서 선생에 대한 오마주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성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일 디오스포라의 삶, 그리고 그 역사의 이면들,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라면은 서경식 선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추방당한 자의 시선이라는 부제가 달린 디아스포라 킹, 난민과 국민 사이라는 그 에세이집 함께 읽어보시면은 이 책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번에 걸쳐서 이민진의 장편 소설 파친코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